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미국의 인플레는 서비스 쪽 인플레하고 자산 인플레예요. 시장금리 높은 거를 이제 상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만들면 뭐가 되죠? 첫 번째, 페드의 권위는 더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해 보여요. 팔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고 체크해야 될 거시 변수가 있죠. 바로 미국의 금리입니다.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 전망이 불투명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금리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태도는 현재 무엇인지, 앞으로의 미국 금리 어떻게 될지 오늘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FED의 금리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지금 제가 전망을 보면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 한 2차례 이상 인상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는 1회 인상이 컨센서스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금리 전망이 바뀐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저기 저쪽에 산에 있는데 산 멀리 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한쪽 면은 파란색이고 한쪽 면은 빨간색이에요. 네.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파란색 새구나. 그렇죠.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빨간색이 되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핵심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유가만 안정화되면 네. 모든 인플레 요소는,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유가는 네네. 같이. 그러니까 유가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지난번 이제 BOA 리포트도 그렇고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가 꺼지지가 않아요.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됩니다. AI 때문에 다 디플레가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미국의 인플레는 서비스 쪽 인플레하고 자산 인플레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서비스 물가가 있는데, 서비스 물가가 이제 올라간다는 뭘 뜻하죠?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 양극화가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기도 합니다. 왜? 렌트비를 계속 올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최근에 BOA에서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이 스티키한 서비스 물가가 본인들 입장에서도 참는데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다소 중립적이나 약간은 이제 비둘기적이었던 이제 세인트 루이스 총재라든지 아니면 보스턴 연은 총재 다 지금 매파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PC가 살을 일단 찍었다는 거는 최근에, 그리고 이제 PC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PC에서 지금 유가가 급등해서 빨리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렌트하고 우리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메디케어 쪽이 3~4% 다 올라갔었어요. 전년비 증가율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인플레는 그럼 왜 이렇게 계속 또다시 이제 괴롭히는 걸까 생각해 보시면 4월에 어마어마한 돈 풀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미국 상업은행들 대상으로 해서 ESR 정책이라고 해서 기준 비율, 자본 비율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도 뜨거웠고, 그리고 그때 당시 대출도 많이 일어났고 리스도 많이 나왔고 주가도 펌핑 업했고. 네. 근데 그 동시에 돈도 많이 풀리면서 서비스 물가를 또 자극하는 요소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1회 정도는 인상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도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 인상하니까 시장이 안 된다고, 시장 무너진다고 이제 흑백 논리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왼쪽 보시면 헤지 펀드의 익스포저, 그러니까 투자된 자금의 이제 규모면인데, 국가별로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 지금 5조 달러 정도 육박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점선 보시면 9조 달러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국의 오롯이 ETF나 이런 거 빼고 헤지 펀드로만 들어간 자금이 지금 15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미일 지금 성장 기업들이 많은 국가들이죠. 중간 도표 보시면 일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금이 또 어디가 들어갔을까 보시면 뮤추얼 펀드하고, 이거는 당연히 401k랑 다 연결이 되는 이제 자금들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ETF 자금들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즉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어게인 바이든 시대가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는 높고 그래서 인플레 압박 때문에 금리는 올려야 됩니다. 케빈 허쉬가 아무리 뭐 매파다 아니면은 비둘기다 트럼프 측근이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18명이 이제 같이 투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동안은 상당 부분이 매파로 돌았었다면 금리는 올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은 그러면은 페이드 아웃, 이제 끝나느냐, 장 끝나느냐, 그렇게는 안 보인다.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즉,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기대 수익을 이제 그전에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가 좀 빠지겠지. 돈이 많이 풀리면 빠지겠지. 이런 이제 나이브한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네. 시장 금리 높은 거를 이제 상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불 오픈으로는 이제 기본 세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5% 기대 수익 이상을 거들 섹터가 아니면은 투자하기 어렵죠. 왜냐면 그럴 바에야 그냥 단기 채권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게 더 이득이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변동이 왜냐면은 이러니 채권에 돈 넣는 게 낫겠어. 단기채에서 이자 먹는 게 낫겠어. 네. 이런 이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돈을 넣었다가도 뭔가 시장이 안 된다 싶으면 또 돈을 약간 이제 움츠러들면서 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기대 수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가 좋다 안 좋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기대 수익인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AI에서 기대 수익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메모리 쪽 기업들에 대한 ETF를 투자해서 지금부터 100%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50% 정도가 적정한 선이냐, 네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동안 소비재나 다른 이제 섹터들 눌려 있던 것들이 있는데 소비재들은 따박따박 매출하고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사는 만큼 이제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가치주가 돼버린 격이 됐는데 너무 눌려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금리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밸류에이션상 오히려 더 유리해. 투자기에 유리해. 그러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성격을 보면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액티브 마켓으로 약간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액티브 마켓은 그전엔 지수 추종형, 무조건 미국의 대장주, 한국의 대장주 이런 패턴이었다면 네네. 각 대장이 좀 쉬면서 돈은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ETF하고 펀드에 들어온 자금이 얼마나 많이 어마어마하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파티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드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한 번 얘기하면요, 파티가 너무 뜨거우면은 바로 퇴장 안 해요. 그래도 좀더 우리 즐기고. 후기 파티 자기들끼리 모여서라도 이제 뒤풀이 한다고. 같이. 뒤풀이, 네네. 뒤풀이, 네네. 뒤풀이. 그래서 뒤풀이 같은 느낌으로 이제 액티브 마켓으로 그동안 눌려있던 주식들도 많았기 때문에 액티브 마켓의 성격으로 이제 개별 종목과 개별 섹터 단위 계속 움직이면서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의 역할들이 계속 이제 마중물로서 계속 버텨나갈 거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실렉션을 잘해야 되는, 이제 자산 배분을 상당히 잘해야지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러면 당신만의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멜린치 같은 경우 CI 리포팅을 보시면 이제 섹터 로테이션 좀 변경되기 시작했어요. 인프라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뉴트럴을 좀 내리고 네. 상대적으로 소비재 인프라 쪽, 이제 가치주 쪽이죠. 다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 이쪽은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오버웨이트로 이제 늘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한 가지 질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많이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박사님은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보는데 그렇다고 유가가 떨어진다고 뭐 무조건 물가가 내려간다, 그건 아니다. 네, 서비스 물가도 높고 이제 풀려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좀 견인할 건데, 근데 이제 등락은 좀 심해질 수 있다. 네, 섹터별로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도 올라간 상황이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나 섹터 선택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케빈 러시 신임 의장이 왔는데 좀 특이하단 말이에요. 시장과 뭐 소통을 엄청 하는 건 뭐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을 조금 했고, 약간 이제 베일에 가려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소통을 좀 덜 하겠다라는 것은 경제 지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경제 지표에 따른 시장 민감성이 이전보다 커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 2000년 초반 그린스펀부터 시작해서 버냉키 올 때까지 보시면 네. 예측 모델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은 그들의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지금도 민감하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컸죠, 그 네. 영향력이. 그건 뭐냐면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 모델로 돌려요. 그래가지고 예상치가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답이었어요. 지나고 보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단어 하나에 민감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파월 의장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제 모델이 안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드에서 돌리던 모델도 스탑을 했어요. 참고는 하지만 그게 정교하지 않아요. 왜 정교하지 않았을까? 지정학이 자꾸 리스크를 유발시키는 거죠. 예전에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일직선의 획기적인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네. 획기적인 변동이 가능했다는 건데 네.
지금은 일직선에 회귀를 하다가도 지정학이 오면 갑자기 모든 패턴들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수가 더 많아졌다.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파월 의장도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해서 후행적 결정을 하겠다. 노골적으로 선행적 결정을 원래 해야 되는 페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케빈 허쉬는 요지는 뭐냐면 근데 데이터 디펜던트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말은 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통을. 이해를 덜 시키겠다는 네, 얘기고 네. 그러면은 뭐냐면 블랙박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만들면 뭐가 되죠? 첫 번째, 페드의 권위는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어떤 판단을 왜 하고 있는지 근거 이런 걸 상세하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 저들이 저렇게 하려는 이유는 뭔가 있겠거려니 짐작을 하게 되고 자꾸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 그렇죠. 추측이 난무해지면 이제 시장의 변동은 더 커지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가능성이 너무 그렇죠. 열리니까. 네네. 예를 들면은 파월 의장은 사실은 좀 답답한 면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확실했어요. 지표가 안 좋고에 따라서 금리 올리고 안 올리고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뭘 얘기해요? 거기다가 통화정책도 대차대조표를 줄이면서 금리로 조절하겠다. 막 되게 언밸런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줄여요?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계속 국채 발행이 되고 있는데 국채를 이제 만기가 들어오면 이제 재투자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셧다운 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금리 조절을 하겠다.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케빈 허쉬는 너무 복잡하게 자신의 권위적 의식에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려는 그 행태가 보인다. 앞으로 이제 FOMC를 거칠 때마다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TFT를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결정하겠다. 지난번 FOMC에서 그리고 끝. 더 이상 회견도 없었어요. 더 이상 코멘트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변동성을 금리의 변동성과 시장 자체, 주식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케빈 허쉬 의장이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페드의 이제 위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떨어진 위상을 좀 올리려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저기 뭐 트럼프에서 지명을 해줬어도 선임을 해주는데 행복한 공을 세웠지만 실제로 자신이 의장이 있음으로써 이제 결국 자신의 자리의 영향력이 커져야 결국에는 자신의 역할의 범위가 커지는 거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원래 사람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려요. 그렇죠. 일단은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페드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친정부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서 정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는 점점 더 그 굳히기에 몰입을 할 거고 그 관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도 텃세가 굉장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FMC 위원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설득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두지 않을까. 페드 위상 살리는 것이 결국 자신의 자리를 위상 살리는 부분. 왜냐면 파월 의장도 보셨잖아요. 선임자를 보셨잖아요. 이미 파월 의장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선임을 해놓고 네. 일기 때 그러고 나서 이번에 내보내네 많이. 그렇죠,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될 게 뻔하거든요. 딱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정성적인 추측인 거고 네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페드 입장에서의 어떤 경고와 위상, 금리에 대한 영향력들을 더 제고시키려는 걸로 보인다. 그게 결국엔 오히려 지금까지 해오던 답답하지만 친절한 톰 아저씨와 같았던 파월 의장의 그 역할에서 확 바뀌면서 변동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박사님은 한 차례 정도의 인상을 예측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금리 올리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중간 선거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다면 결국 이제 케빈 허쉬 의장 그리고 FED, 페드와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갈등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거 실물할 지표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최근에 유가 엄청 떨어졌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60불 초반까지 전쟁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70불, 60불 후반, 69, 68 많이 떨어졌죠.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 수준에 따른 이제 평균 공급 가능일 이게 보시면은 역사적 평균이 에버리지 65데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50일치. 그러니까 역사적 80년대 이후로 가장 최저치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진짜 원활하지 않아요. 쇼티지가 많아요. 근데 이거 왜 화두가 안 될까? 트럼프한테 찍힐까 봐. 지금 엑슨모빌하고 다우라는 기업들 모여가지고 회동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로 엘니뇨하고 지금 미국도 유럽도 지금 폭염 가능성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냉방 엘니뇨 때문에 이게 이제 냉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거 외에도 이제 산업 쪽에서의 원유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으니까 회동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익명을 자꾸 요구를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곤 하더라고요. 근데 익명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기자가 이제 짤막하게 써놓은 거를 보시면 트럼프 정부한테 찍힐까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자꾸 뭔가 억누르려고 하는 거고 뭔가 좋은 배드뉴스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고 근데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유 쇼티지에 대한 요소들은 상당히 좀 크고 얼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PPI 6%대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 6에서 7 정도는 유가가 떨어졌어도 PPI 쪽에서 지금 가장 빨리 상승했기 때문에 웨어하우징하고 창고 운수업자하고 그다음에 운송업자들이 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운송료도 많이 오른 거고 창고업자들이 창고를 통해서 물건을 보관하는 서비스 가격도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가가 빠진다고 해서 단시일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자재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쟁겨놓는 현상. 이게 언제도 나타나냐면 이제 트럼프 위기 때 처음에 관세 싹 올린다 선언했을 때 그때도 웨어하우징 수요가 확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이 수요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축되는 걸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쇼티지가 날지 모르니까 물건 일단 쟁겨놔야 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원자재는 다 쟁겨놓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 이 쇼크가 오래 가면 PPI가 오래 가면 결국에 버티던 S&P 500 이것도 크러쉬가 한 번씩 오더라. 근데 이 선을 갖다 요번에 잠깐 넘었죠. 그러니까 이 PPI가 빨리 조금 더 오르더라도 꺾이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과 경제 상황에서는 지금 AI가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이게 버텨주는 힘목이 되지. 안 그러면은 변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앞으로 이거는 이제 PPI 추세는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참고로 지금 오펙뿐만 아니라 IEA에서도 전 세계 글로벌 원유 수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만 오부지하는 게 아니라 다 전 세계 아시아 국가들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부지 이슈도 있지만 수요 자체가 그렇게 세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매크로가 약한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약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이제 수요가 굳이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원유 수요를 많이 해? 굳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공급을 늘려야 돼? 뭐 이런 상황이 조금씩 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AI는 뜨겁지만 지금 네.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 압박의 요소는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 하반기로 가면서 진짜 이게 실물에 그리고 진짜 지표의 영향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잠재적 변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다. 네, 원유 재고라든지 PPI라든지 앞으로 이런 많은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물가에 대한 압박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 바로 꺾인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세부적인 지표는 계속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연말까지 이제 FED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을 할 때 일단 캐비닛의 의중이나 이제 위원들의 의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 역시 뭐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표죠. 지표인데 결국에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원유 재고량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유가 자체보다 그렇죠. 재고량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탱커의 트래픽 규모를 보시면 최근에 아무리 뭐 화해를 했다 그랬다가도 또 쏘고 뭐 이게 지금 40번째예요. 화해했다 쏘고 화해했다 또 쏘고 그 다음날 주말에 싸울 것처럼 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위대한 협의를 봤다. 뭐 이게 지금 40번째가 넘어갔는데 트래픽은 완전히 급감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해협을 통한 운송에 대한 쇼티지들은 이 중간 선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장기화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당연한 얘기죠. 이란은 이참에 사실은 이제 톨게이트비를 받겠다는 거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완전 개방이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그러니까 아니야 완전 개방이야 또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에서 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안 그래도 경제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런 트래픽하고 지금 재고량 이런 수준들을 보면 이게 본원적인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타코만으로 모든 걸 억누르긴 힘들다. 근데 이것이 그렇다고 AI 모든 주가나 모든 이제 시장을 다 뒤흔들 거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연약한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때리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연약한 부분부터 이제 예를 들자면은 결국에 눈높이가 높아진 시장 상황 환경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실적 베이스가 적거나 그다음에 내러티브로만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됐던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보고 제가 그러면서도 액티브 마켓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본래의 가치보다 지금 떨어진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뷰티 쪽도 그렇고 맞습니다. 소비재도 그렇고 네. 우리 이제 중국 관련돼서 이제 너무 이제 포지셔닝이 크게 잡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우리 K 컨텐츠 기업들도 네, 많이 빠졌죠. PBR이나 이제 PR 포워드로 보시면 사실은 거기가 금리가 높았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저치로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리액트 시장에 이제 변동이 커질 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액티브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다만 내러티브를 존속하고 주가가 먼저 뽑아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자산 배분을 철저하게 AA 성장 한 40%더라도 나머지 소비 방어적인 거 40하고 단기채 20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다변해야 되는 거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메릴린치나 IB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지키자는 입장에서 네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현상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일부 반등, 코스피 지수가 살짝 꺾이는 듯, 그리고 실적이 좋지만 밀렸었던 종목군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오늘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포트에 대한 리밸런싱도 조금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2부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